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올렸던 주린이를 위한 재무제표 기초 완벽 정리라는 영상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평 남겨주셨던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은 해당 영상의 심화편입니다. 기초 영상을 안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기초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기초 영상을 보셨다면 네이버나 HTS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재무 정보들에 대해 어설프게라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깊이나 정확도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더욱 개선이 될 테고요. 그래도 기초 영상 하나만 찍어놓고 나머지 발전은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는 다소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심화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영상 길이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기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HTS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재무 정보들을 보시면 5년치의 정보까지만 나오죠. 그런데 5년치 정보만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데 기업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10년 정도의 데이터들은 봐야 기업의 변천사와 특성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0년치 이상의 재무 정보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사용하시는 HTS에서 이러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S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메뉴 검색란이 있죠. 여기에 재무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장기간 재무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는 HTS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키움증권은 계좌 없이도 준회원 가입으로 HTS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키움증권 HTS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영상에선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무추이 탭에 들어가 보시면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확인하고 싶으신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에 필요하다 싶으신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10년 이상의 장기간 재무추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화면 상단의 재무 차트 버튼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형태로도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기간의 재무 정보들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기업 활동은 사이클을 타죠. 업황이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실적은 봐야 이러한 사이클의 전체를 보고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일부만 보게 될 경우 굉장히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2017년, 2018년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가 정점이던 시기에 2015년부터 3년 내지는 4년 정도의 실적만을 보고 와,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난 성장 기업이구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식의 투자 판단을 내렸다면 아마도 이후 이어진 2년가량의 조정기간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아마도 해당 기간을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를 이렇게 긴 시계열로 놓고 봤다면 성장주다 혹은 업황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시크리컬주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성장이면서도 그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의 업황에 따라 사이클의 영향도 받는 시크리컬과 성장주의 특성을 함께 지닌 시크리컬 성장주이구나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정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했더라면 이미 실적과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과 주가가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뒤이어 찾아올 업사이클을 기대하며 매수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서흥이라는 기업입니다. 서흥 같은 경우 전형적인 성장주의 실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중간의 한 지점, 2012년에는 매출은 그대로 상승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푹 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기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적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기업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이라는 공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해당 기간의 공시를 찾아보면 되겠죠.
서흥의 2012년 실적 변동 관련 공시를 찾아보면 2012년 서흥의 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건 신공장으로의 증설 이전에 따른 일시적 손실으로 인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도 매출은 그대로 늘고 있었고 이후년도에 이익도 다시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신뢰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 그래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죠. 2012년을 제외하곤 대체로 아주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서흥. 이만하면 성장주로 인정해 주어도 될까요? 물론 아직입니다. 수치들만 가지고 기업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서흥이 이러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지 사업 현황이나 경쟁관계 등을 파악해 봐야겠죠. 재무제표의 수치들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사업 내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과거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같은 중요한 내용들에도 답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사업보고서를 봐야겠죠. 서흥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라던가 높은 기술력, 산업의 진입장벽 등의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업 분석은 이것보다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성장 기업은 너무 비싸게 사지만 않는다면 장기 투자를 통해 훌륭한 성과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성장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린 바 있는 삼형전자 같은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이익을 보시면 20년 전의 수준에서 더 나아진 게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 역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삼형전자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매매를 아예 피하거나 혹은 가격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떨어지는 퀄리티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거나 실제로 삼형전자를 소개해드릴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순연금이나 PBR 등 가격 요인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보유기간 신경을 써야겠죠. 성장주의 경우에는 시간이 든든한 아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오히려 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너무 보유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의 재무제표와 장기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사업 내용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매매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장기간의 투자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마인드셋 역시 장기적인 관점을 갖추어야 하겠고요. 물론 보유 종목이 매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등을 보이면서 목표가를 훌쩍 넘겨버린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 투자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장기간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나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변한 부분이 없다면 기꺼이 인고할 수 있는 훈련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간혹 1년도 채 안 되는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2, 3년 정도의 기간은 견딜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어야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작정 장기 보유, 비자발적 장기 보유가 아니라 근거 있는 장기 보유여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실적 수치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영업이익률과 ROE 등의 수익성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서흥으로 돌아가서 이 지표들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과 ROE 등의 수익성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익성이 무한정 증대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흥의 경우 10% 정도의 준수한 수준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향후에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사업 내용에서 살펴보고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 기초 영상에서는 퀄리티 지표로서 영업이익률과 ROE 이 두 지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로 ROIC라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TS에서는 아까 표시 항목 체크 시에 ROIC를 체크해서 보실 수 있고, 네이버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기업을 검색하고 종목 분석을 클릭, 이어서 투자 지표를 클릭하셔서 수익성 지표 항목에서 ROIC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OIC는 Return on Invested Capital의 준말으로서 사업 활동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성, 즉 투하 자본 이익률을 뜻합니다. ROE, ROA와 비슷하면서도 계산과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요. ROE에 비해 ROIC가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이유는 산식에 활용하는 항목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에 따라 값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ROE는 정의와 산식이 명확해서 누가 계산하든 같은 값이 나오죠. 반면 ROIC는 어떤 항목들을 영업 투하 자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ROIC라는 지표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식과 지표가 가지는 의미 정도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ROE는 전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창출해낸 당기 순이익을 보고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ROE 산식에서 자기 자본에는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현금 또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위 놀고 있는 자산들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기 순이익에도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이 금융자산 등에서 들어온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점에서 ROE보다 좀 더 본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ROIC입니다.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본들만 골라서 분모에 넣고요. 분자에도 영업 외 손익이 포함된 당기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율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산식이 좀 복잡하죠. 결국 의미 자체는 ROE보다 좀 더 본업 자체의 경쟁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끼리 본업 경쟁력을 수치로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면 ROE보다 ROIC를 통해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따로 ROIC를 계산하기보단 그냥 네이버에 계산되어 있는 수치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CNG 하이테크를 경쟁사인 한양 ENG와 비교해보면 CNG의 ROIC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된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CNG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며 어떠한 경쟁 우위 요인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이어가시면 되겠죠. ROIC라는 새로운 지표를 소개해드린 김에 한 가지 지표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버에서 찾아볼 거고요. 아까처럼 종목을 검색하시고 종목 분석, 투자 지표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활동성 지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각종 회전율과 회전일수 지표들이 나오죠.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회전율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식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고요. 의미는 결국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가 얼마나 빠르게 매출액으로 회전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매출채권 회전율이 10이라고 치면 1년에 매출채권이 12번 회전되어서 기업의 현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최대한 빠르게 많이 회전될수록 좋겠죠. 따라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매입채무는 매출채권과 반대편의 입장이죠. 매입채무는 최대한 늦게 현금으로 지급해줄수록 회사에 현금이 오래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그만큼 기업이 거래에서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입채무 회전율은 오히려 낮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공급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공급사를 쥐어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요. 이제는 회전일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회전일수는 회전율을 분모에 넣고 분자에 365를 넣어 계산합니다. 결국 회전율은 어떤 지표가 1년에 몇 번 회전되느냐를 뜻하는 지표라면 회전일수는 며칠에 한 번 회전되느냐를 뜻하는 지표가 되겠죠. 회전율과 회전일수는 분모 분자가 바뀌어 해석이 반대 방향일 테니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일수는 낮을수록 좋을 테고 매입 채무의 회전일수는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일수를 더해주고 여기에 매입채무 회전일수를 빼서 나오는 값을 현금 전환주기라고 부르는데요. 부호들을 잘 보시면 결국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매입채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의 현금 회전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교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캐시 사이클을 마이너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 때문에 애플의 이면이라고 하여 여러 갑질 이슈들이 있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금 CNG와 한양ENG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한양ENG가 CNG보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캐시 사이클을 보면 한양ENG도 최근에 수치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17일 정도로 50일 정도인 CNG에 비해 뛰어난 모습입니다. 이 역시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며 이러한 수치들이 나오게 된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별개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야 한다면 좋은 주식과는 거리가 멀 것이고, 반대로 평범하거나 조금 부족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싼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좋은 주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투자 시에는 가격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을 위해 아주 다양한 모델들이 사용되는데 이 중 정답에 가장 가까운 모델은 DCF, 현금 흐름 할인 모형입니다. DCF는 Discounted Cash Flow의 준말인데요. 개념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회사가 창출해내는 잉여현금 흐름이 주주이익에 가장 가까운 지표입니다. 이 잉여현금 흐름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든지 사업활동에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든지 하는 선택들을 통해 주주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뒤의 100만원보다 현재의 100만원이 더 가치가 있죠. 이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든지 하다못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등 선택의 여지가 생기니까요. 마찬가지로 2년 뒤 100만원보단 1년 뒤의 100만원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년 뒤에 발생할 잉여현금을 할인해주고 2년 뒤에 발생할 잉여현금 흐름은 제곱으로 할인해주고 3년 뒤는 세제곱 이런 식으로 미래에 발생할 잉여현금 흐름을 전부 할인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것이 DCF 모델입니다. 이것이 정답에 가장 가까운 밸류에이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답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래의 잉여현금 흐름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할인율도 투자자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DCF의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PER이죠. 저 역시 PER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PER 역시 바르게 활용한다면 좋은 밸류에이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PER과 이익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PER과 이익수익률 너무 쉽게 생각 말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죠. 해당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PER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저는 PER보다 PER의 역수인 이익수익률의 형태가 이자율의 형태와 같아 좀 더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선호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가령 PER이 10이면 역수인 이익수익률은 10%인데요. 결국 이러한 이익수익률에다가 가산요인과 감점요인을 고려해서 할인율과 비교한다면 PER이 DCF 모델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할인율이 보통 10%인데 그렇다면 이익수익률에다가 대략적으로 가산점 요소들을 플러스하고 감점 요소들을 마이너스해서 할인율인 10%와 비교해보면 기업의 투자 매력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산 요인에는 성장성이라든지 재무 안정성, 경쟁 우위, 앞에서 살펴본 높은 ROIC나 짧은 캐시 사이클 등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감점 요인에는 성장성의 부재, 높은 부채 비율, 치열한 경쟁, 대량의 설비 투자 필요, 저조한 퀄리티 지표 등이 있겠죠.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 기업이 좋은 점이 많다, 향후에도 이익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 이익 수익률에다가 가산점을 조금 더해서 할인율과 비교하면 되겠고, 반대로 향후 이익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은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익 수익률에서 약간의 감점을 시켜준 뒤 할인율과 비교해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산요인과 감점요인 산정에는 주관이 다소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차례 연습해보면서 정확도를 높여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업이라고 해서 이익수익률이 아주 낮은데도 너무 많은 가점을 줘버리면 버블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쉽겠죠.
자, 이제 거의 영상이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죠. 이러한 PER과 이익수익률 활용을 예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대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실적과 주가를 그림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17, 18년이 현재까지 순이익의 정점이었고 19년도에 실적이 저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미래에 실적이 더욱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이를 선반영해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영상 녹화일 기준 시가총액은 438조 정도이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매수하기에 아주 마음 편한 주가라는 생각은 잘 안 들죠. 아무튼 다시 PER의 적용으로 돌아가서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인데 이러한 실적 형태를 보이는 기업의 경우 특정 시점의 당기순이익을 PER에 대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가령 17, 18년 이익이 고점일 때 해당 시점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이겠고요. 반대로 19년처럼 이익이 저점일 때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이익이 다소 과소평가될 수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중간 수준을 잡아보거나 혹은 보수적으로 차라리 저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할 겁니다. 여기서는 예시니까 대략적으로 이익의 중간 지점을 33조로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익 수익률에서 분모는 현재 시가총액 438조, 분자는 이익으로 가정한 33조가 되겠죠. 7.5% 정도가 나옵니다. 할인율을 10%로 잡을 경우 크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죠. 가산 요인과 감점 요인을 따져보자면 가산 요인으로는 과점 구조인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등 반도체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규모의 경제, 수직 계열화 등 경쟁 우위와 성장성, 재무 안정성, 주주 환원 강화 등이 있겠죠. 반대로 감점 요인으로는 반도체 등의 업종은 기술주의 영역이라 일반인들의 깊이 있는 이해가 힘들다는 점, 기업의 사이클로 인한 변동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 등이 있겠고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가산 요인이 더 크고 7.5% 정도의 이익 수익률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의 가격에서도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익의 중간 지점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기술의 이해도 어렵고 해서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불확실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다소 부담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가늠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방대하고 꽤 난이도 있는 내용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과 이전 영상들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심 종목인데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들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